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뿐만 아니라 비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그럼 사무실에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오게 되면 이 눈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지도를 그려내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게 혼자서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 전 세계에 이제 뿌려질 이 테슬라 봇들이 이 뇌를 공유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기술들을 팔로우업하고 계신데 네. 이 차세대 AI 기술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계신 기술이나 또 연구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적으로 관심 있는 건 결국엔 지금 정도 똑똑해진 AI가 첫 번째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는 향후에 어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 확장시켜서 볼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세 번째부터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는 이 똑똑해진 AI를 계속 쓰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한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 녀석이 진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AI랑 사람을 비교하면 참 인간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인간은 밥 한 그릇만 먹으면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할 수준으로 지금 AI를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전기를 쓰기도 하고 말도 안 될 정도의 그 중수, 그러니까 저 물들을 증발시키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들을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이 자본으로 늘 것이냐? 그럼 한동안은 아마 이 자본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자본 싸움이 계속 됐을 때 돈 말고 안 되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년에 우리가 말하는 전기와 관련된 쪽,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뭐 SMR이나 이런 원전이나 아니면 뭐 수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근데 지금의 산업을 봤을 때 이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에너지를 더 쓰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왕자를 차지하는 한두 개의 기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너지 쪽은 계속 좀 우리가 좀 주도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녀석이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똑똑해짐을 갈 것이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론을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GPT라는 녀석이 최근에 챗 GPT 3.5가 이제 우리가 챗 GPT 처음이었고, 그다음 GPT 4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GPT 5가 안 나오고 GPT 5.1 그죠? 그다음에 5.3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 녀석으로 가잖아요. 뭐 이 아마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관심 잘 있으셔서 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이 녀석이 다른 건 GPT-3, 뭐 3.5, 4는 이 머리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죠. 머리 자체가. 그래서 머리 자체가 똑똑해진다는 건 추가적인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학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이 녀석이 똑똑해지는 건데, 지금 그쪽이 아니라 5원이나 5.3 쪽으로 하는 건 추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치면 사고의 깊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하는 단계들을 계속적으로 똑똑하게 하는 건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요. GPT 같은 서비스가 기존 AI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에게 되게 사용자 관점에선 놀라운 시선을 줬어요. 어떤 거냐? 예전에는요, 우리가 인터넷 때는 클릭을 딱 눌렀어요. 근데 인터넷 사이트가 2초 있다 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죠. 답답하다고 느끼잖아요. 챗 GPT는 얘가 정확하게 생각하면 답변을 하는데 10초 걸리는 거잖아요. 답답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이 인터페이스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글을 한 번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스트리밍으로 출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답변을 받는데 몇십 초 이상이 걸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끼게 하는 이 UX의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녀석에게 답변을 받는 구조에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녀석이 그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추론이라는 단계를 안 하고 똑똑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답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인데, 5원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5.3도 그렇고 실제 5원의 어드밴스드를 쓰잖아요. 막 답변하는데 막 어떨 때 2분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2분 넘게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들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AI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얘를 머리를 엄청 좋게 똑똑하게
똑똑하게 만드는 쪽에 솔직히 말해 지금 한계가 온 거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도 지금 거의 다 대부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프로세스의 방식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생각하는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2분 이상 기다려주고도 답변을 받는 프로세스가 되면 나중에는 좀 더 전문적인 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오라고 하는 녀석을 저는 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게 알리바바에서 나오는 이 에이전트 쇼핑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도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책에도 썼는데 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가 수영장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지가 혼자서 생각을 단계별로 해요. 그러면서 1단계로는 그렇게 하시려면요, 뭐 여기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허가를 받으시고 나면요,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이 좀 단계별로 필요한 것도 이거 최소한 국제 표준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이빙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영 풀은 이런 걸 하세요.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론의 깊이가 깊어지는 쪽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띵 안 나와도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런 추론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래도 어쨌든 머리가 더 똑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녀석들.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좀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양자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10이 아니라 다른 중간값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들을 보다 보는데 이 녀석을 요즘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마존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완전히 양자 원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작업들은 기존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양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양자 컴퓨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반 하이브리드라고 할까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 영역으로 한 단계씩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머리가 더 똑똑해지는 영역들 그쪽에서는 좀 양자가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양자 컴퓨팅이 그리고 깊어지는 추론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의 형태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누가 살아남을 거냐 네, 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 거냐 빅테크 중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024년 말의 변화를 보면 네. 드디어 구글이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모델과 관련된 논문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파고 때도 그렇고 워낙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이거에 리딩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구글이 잘 해오다가 2016년에도 알파고 때문에 깜짝 놀래켰죠. 근데 이제 2018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구글이 엄청 큰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구글 I/O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들이 뭘 보여줬냐면 앞서 제가 이제 그 전화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에이전트랑 우리가 이제 전화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데모를 이미 2018년에 구글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이미 그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AI가 대신 사람 대신에 전화를 해서 마치 이제 뭐 식당 예약도 해주고 막 미용실 예약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막 인도계 미국인인지 인도 사람 같았는데 오히려 영어를 막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어버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AI가 더 침착하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순다 피차이가 이거 리얼콜이고 이미 이거 우리가 다 해서 다음 분기부터 적용할 거야 이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 사회가 뒤집힌 거예요. 야 이런 게 도입되면 당장 우리 어떡하냐? 어떡하냐? 뭐 예를 들면 콜센터 없어지고 야 이런 보이스피싱 막 이러니까 결국엔 그게 기술이 나오려다가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뒤로 숨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구글이 안전팀이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R&D를 엄청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화가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상대적으로 그 구글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딱 등장을 해서 그냥 지른 거죠.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 마인드로 지른 거예요. 처음에 막 아시겠지만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T 3.5 때는 막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막 이러면은 막 갑자기 챗GPT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뭐지 뭐 한글을 만들던 세종대왕이 이제 맞아. 그 한글을 만들다 노하셔서 맥북 프로를 던져버린 사건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되게 맞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만약에 구글이 그렇게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오류라고 그렇죠. 말했겠죠. 실패라고. 비슷한 얘기 드릴게요. 네이버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특히나 카카오에서 처음에 다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냈었거든요. 그때 그게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뭐 카카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기업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큰 기업은 자신들이 뭔가를 할 때 상당히 모니터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나오는 언어 모델한테 되게 민감한 거 막 물어보잖아요. 지금 네이버의 모델은 거의 답변을 안 합니다. 근데 답변을 안 하게 그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에 있는 언어 모델을 API 형태로 써가지고 일반적인 서비스 말고 우리 이 엔진을 가서 쓰면 거기선 답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국민 서비스에는 네. 그런 걸 많이 막아놓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서비스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빅테크죠. 우리나라의 빅테크의 아이러니인 거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런 기술을 내놓고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챗GPT가 그렇게 지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드라는 녀석이 나왔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녀석이 갑자기 과학과 관련돼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주가가 막 떨어졌었죠. 그럼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했던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그리고 그 놀라움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구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이제야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도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왔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픈 AI를 만든 그 창업자들이 그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인터넷에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냉정해 보면 그럼 전 세계에서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진 회사가 어디야? 그럼 구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상 AI 쪽에서 최근에 또 구글에서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물리 모델을 인지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도 우리가 말하는 소라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지금 능력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을까? 유튜브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학습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바이오 데이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그러면은 구글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노벨 화학상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저는 좀 구글이 좀 상당히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력하게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챗GPT의 오픈 AI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지금의 방향성을 보면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또 12월에 계속 새로운 기술들 12개를 발표했잖아요. 그 변화에서 보면 아 얘네는 페라리 모델로 가는구나. 스포츠카 모델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초고성능의 그러니까 추론을 엄청나게 깊이 하는 지금도 수십만 원짜리 AI가 나왔지만 내년에 되면 저는 월 수백만 원짜리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 뭐 $3,000 이상의 모델들을 내놓고 그 녀석을 특화해서 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모델의 레퍼런스를 계속 가져가야라고 하는 거를 앞에 밀면서 투자금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을 오픈 AI는 쓸 것 같고 구글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인프라를 갖고 안정적으로 탄탄히 올라오는 것들을 갖고 한 방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 그림의 내년에 좀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자인 클로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과 오픈 AI는 또 다른 전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로드는 최근에 안전과 관련된 쪽에 대한 상당히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개의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내년에 좀 흥미롭게 바라볼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또 로봇 기술 쪽에서 한번 또 승부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애플과 같은 전통적인 좀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들은 네. 이런 빅테크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화를 qui하면서 성장해 나갈까요? 애플은요 최근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역시 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의 힘을 갖고 딜을 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챗 GPT가 그 안에 탑재가 됐잖아요. 근데 챗 GPT가 탑재가 됐는데 이제 여러 언론의 이제 분석을 보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오픈 AI한테 돈을 안 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거죠. 왜 오픈 AI가 돈도 안 받고 애플에게 그 수많은 리소스를 주는 것일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하여튼 조금
아이폰을 통해서 또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구글이 가진 그 영향력을 좀 오픈 AI도 노려보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디바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맥북이나 아이패드까지 사용자를 다 합치면 갑자기 이 오픈 AI의 사용자 수가 몇 억대에서 몇십억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지금 오픈 AI, 그러니까 그 애플이 짜고 있는 구조를 보면 이게 꼭 오픈 AI일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 거기는 오픈 AI 모델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화웨이 모델이 됐든 중국의 모델들을 쓸 수 있다. 그럼 결국엔 애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디바이스 기반의 파워를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야 너네 전 세계적으로 AI 사용자 늘리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시리를 더 계속 똑똑하게 하는 전략을 쓰겠죠. 지금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애플이 질문을 하면은 시리가 생성형 AI 형태로 답변을 하는데 안 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챗GPT로 넘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답변들을 가지고 또 이제 애플이 어떤 형태를 그림을 그리게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이제 이러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키트들을 이제 다른 앱들에 열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럼 그 안에서 나올 그림들이 상당히 흥미롭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나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라고 이제 만약에 문자가 왔다. 그럼 제가 시리한테 그냥 켜가지고 애플 인텔리전스한테 택시 보내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문자의 내용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일본 여행을 갔다가 김포공항 도착역에 온구나라는 걸 맥락을 일단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그죠? 그건 이제 애플 거니까. 그리고 제가 택시 보내줘라고 하는 맥락을 보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녀석은 택시를 볼 때 카카오 택시를 쓰는구나. 그럼 카카오 택시 앱을 이거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택시를 글로 보내주는 거죠. 결제는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오라고 하고. 그럼 저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이러한 서비스의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안드로이드와 다른 애플의 전 위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아시겠지만은 소유권이나 운영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디바이스는 뭐 삼성의 뭐 예를 들면은 OS는 구글의 이제 앱들에 대한 이러한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애플은 그걸 일어나했다는 게 가장 큰 위력이라고 보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애플 자체가 이 AI를 엄청나게 키우지 못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들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슈퍼 앱 전략이 하나의 앱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앱 워크플로우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되는 형태들도 자연스럽게 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좀 애플에서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디바이스는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가 이제 우리가 말한 이 스마트폰 외의 넥스트 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그럼 이제 그 다음 싸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애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XR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가 계속 메타에 대한 글라스를 하는 것도 그쪽이라고 보는데 실은 이제 이번에 메타에서 하고 있는 레이벤 선글라스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애플 생태계를 조금 깨보려고 하는 시도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전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버전을 제가 이제 CES 가서 이번에 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심플합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 형태인데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얘한테 그냥 헤이메라 왔을 때 하면은 제가 앞에 보고 있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뭐 예를 들면 에펠탑 가가지고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면서 저거 뭐야? 나한테 뭐 예를 들면은 설명해 줘. 그럼 얘가 그냥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냐? 그냥 관광 가이드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녀석들이 우리 이제 삶에 계속 적용이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보다 조금이라도 이쪽에 시간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결국 이 녀석에게 음성형 인터페이스들을 많이 늘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예전에 아마존이 에코 스피커 처음 냈을 때 그리고 구글이 이제 AI 스피커를 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형 기기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말고 그냥 선글라스에 카메라랑 음성형 디바이스 있는 게 한 수십만 원대거든요. 요 정도 디바이스에서는 그래도 좀 한 번 더 승부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서브의 형태들의 좀 디바이스가 그래도 그 다음 넥스팅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 손에서 이 녀석을 벗어날 수 있는 녀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애플이 가지는 위력들은 여전히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데이터 확보를 하는 이 그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글라스형 디바이스가 나온다고 해도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또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 간에서는 이 AI 경쟁에서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요. 첫 번째는 돈 주고라도 산다. 그럼 돈 주고라도 산다는 어떤 데이터냐?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핵심 데이터들. 예를 들면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의류 데이터, 아니면은 아주 작은 데이터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정말 인터넷의 수많은 로그 데이터들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노하우들의 데이터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서 돈 주고 못 사면 제휴를 해서라도 가져온다. 그럼 이게 이제 언론사들과의 제휴의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가 뉴스 데이터들을 계속 가져오면서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꼬셔서 가져온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꼬셔서 가져온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계속적으로 페이스북이 잘 해온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잘 해온 꼬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사진을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게 꼬시면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계속 가져가서 그걸로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형태들을 보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적용하려다 못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구글 그리고 오픈 AI 그다음에 클로드 셋 다 어떤 걸 노리고 있냐면 개인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개인 컴퓨터를 노린다는 게 뭐냐면 셋 다 최근에 나온 기능이 화면 공유 기능이 생겼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이 뭐냐면 제 컴퓨터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AI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강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화면 보여주면서 야 내가 지금 이 화면에서 이런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제 화면을 지가 이제 컨트롤하거나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혹은 제가 어떤 이미지 주면서 야 내가 이 이미지를 좀 수정하고 싶은데 네가 좀 해줘라는 걸 기존에는 우리가 웹브라우저 형태에서 파일을 올리거나 해서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제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의 화면에서 내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들도 얘가 한번 보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갖고 얘네들이 어떻게든 활용을 하겠죠.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걸 갖고 야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선택을 우리한테 똑같이 시킬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페북이 야 우리가 누카렵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우리가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라고 했어? 너네가 올린 거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AI 회사들은 우리에게 편의성을 계속 제공해 줄 거예요. 우리 화면에다가 연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려다가 유럽의 그 규제 때문에 못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우리가 말하는 AI 노트북에다가요. 쉽게 설명하면 스크린샷 기능 같은 거를 자동으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 해주는 거냐? 얘의 편의성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파일 편집하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면 영상 편집할 때 막 파일 막 이것저것 넣다가 내가 그 5일 전에 그 파일 어디다 놓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그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 5일 전에 했던 그 파일 좀 찾아줘. 그럼 얘가 찾아주는 건데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특정 간격으로 계속 제 컴퓨터에 캡처를 떠가지고 스크린샷을 떠서 네. 그걸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해준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벌어보냐?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기본으로 늘려다가 야 기본 안 넣을게 서브로 할게 이러다가 GDP가 유럽에서 막아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꼬신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보통 최근에 AI를 똑똑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맞춤형으로 AI를 만드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RAG라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RAG 전 세계적으로 RAG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RAG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한테 그냥 쪽집게 문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너 이거 답변하기 전에 요런 쪽집게 답안지를 잘 보고 답변하면
넌 빨리 답변할 수 있어 라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면 얘 녀석이 우리 회사에 대한 걸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녀석이 완전히 우리 회사를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인 튜닝이라는 게 필요한데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픈 AI가 낸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파인 튜닝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데이터라도 이 데이터를 오픈 AI에 올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오픈 AI에 올리면 그걸 갖고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한 건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뭘 얘기한 거냐면 희귀병 얘기를 했어요. 희귀병. 그럼 희귀병이라는 건 원래 병을 이제 앓는 사람도 변명 없으니까 데이터도 되게 적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적은 데이터를 오픈 AI가 만든 RLHF 시스템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 안에서 얘가 그거를 갖고 스스로 AI가 이 데이터를 갖고 좀 더 공부를 해서 그거를 갖고 파인 튜닝이 되면 니네 서비스에 이거를 잘 그러니까 불치병 그러니까 그런 희귀병에 대해서도 잘 답변할 수 있는 AI를 너네 서비스에 심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심어줄 때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그 얘기를 이번에 디테일하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럼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돈을 엄청 받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주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너네 데이터 우리한테 원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기반으로 학습한 데이터는 우리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최근에 오픈 AI가 이 개발사들한테 그런 것도 프로모션을 했어요. 너네 이거 API 쓰는데 돈 많이 들지? 우리가 이번에 너네한테 바우처, 그러니까 무료로 이거 쓸 수 있게 엄청 줄게. 근데 그 양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고객사들이 쓸 때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일부 가져오겠다. 확인할 수 있어라는 옵션들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꼬신다는 표현이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 계속 해왔던 어떤 전략이거든요. 그런 형태들로 아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려는 그림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로봇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짧게 AI가 발전을 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주목할 만하다. 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 계열들이 이 오픈 AI나 아니면은 생성형 AI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모델들과 합쳐지면서 좀 놀라운 형태들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진화 형태를 그냥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가 되게 잘하는 게 말 바꾸는 거잖아요. 말 바꾸는 네. 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한국어를 시키고 얘한테 영어로 바꾸라면 바꾸기도 하고 혹은 뭐 문장을 짧게 쓴 거를 길게 쓰라면 길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그러면 이 생성형 AI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언어끼리만 잘 바꿀까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녀석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 언어도 되게 잘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챗GPT나 아니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생성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코딩하는 쪽도 많고 최근에 뭐 커서 AI 같은 녀석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해줘라고 사람의 말로 시키면 그 녀석을 갖고 정말 그럴듯하게 막 프로그램 코드 되게 잘 짜주거든요. 이게 로봇에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있더라도 그 로봇을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에 맞는 코드들을 주거나 사람이 인풋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면 그 의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짜주고 그 코드를 갖고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이게 로봇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거를 갖고 얘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이미 그걸 피겨라는 회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피겨라는 회사가 오픈 AI와 함께해서 피겨1이라는 녀석을 이제 데모로 보여줬었는데 그 데모를 보면 이런 겁니다. 책상에 뭐 이제 사과가 있고 뭐 접시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야, 이 중에서 너 먹을 수 있는 걸 나한테 줘. 그러면 얘가 사과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이거 나한테 왜 줬는지에 대해서 너가 청소하면서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듯이 청소 궁시렁 하면서 그 안에서 아니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어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되게 짧은 시간에 오픈 AI가 몇 달 만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피겨라는 회사가 지금 BMW에 실제 인간형, 그러니까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지금 납품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합금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합금하는데 쓰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과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보고 이게 진짜로 내년에 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게 바로 테슬라에서 나온 테슬라 봇이죠. 그래서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한 이런 이제 그 LLM 모델뿐만 아니라 비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그럼 사무실에 처음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제 로봇이 오게 되면 이 눈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지도를 그려내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게 혼자서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 전 세계에 이제 뿌려질 이 테슬라 봇들이 이 뇌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 자동차의 뇌와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방마다에 있는 이 녀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A라는 애가 예를 들면은 그냥 뭐 H사의 뭐 베트남 지점에서 H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한 그 일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연동이 되기 시작한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게임 체인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로봇은 24시간 일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형차 값보다 안 되게 정말 만든다. 대당 정말 3, 4천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연봉어치만 시키면 돼요. 네, 고장나면 AS도 아니고 새로 사야 될 수도 있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가끔씩은 되게 소름이 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우리에게 어디까지 어떤 가이드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AI와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단순히 그냥 짧게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피겨라는 그룹의 로봇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피겨 기업의 로봇과 또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비교한다고 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겨라는 회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로봇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그 로봇 부품을 활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펀딩을 받고 특히나 이제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실제로 이 두 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는 아직은 별로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빅테크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 상용화 관점에서는 피겨가 조금 더 잘 보여주곤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테슬라의 위력이 나오지 않을까? 마치 이제 앞서서 오픈 AI와 구글을 비교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피겨가 되게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싸움으로 가면은 이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2025년 AI 트렌드랑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다가올 AI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